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초반에 서울에 사는 여성이에요. 여기서 사연을 듣다 보니 저의 힘들었던 과거가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제 주변에서는 저의 과거를 모르는 사람도 있어서 어디다 터놓고 이야기하기 어려워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 좋지 않았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제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다 아는 인류대를 나왔어요. 영어의 첫 글자만 따서 말해도 다들 아는 대학이죠.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그럭저럭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나왔고요. 저희 집은 부모님이 같이 수산시장에서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매일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야 들어오시곤 했어요. 너무 생활에 치이다 보니 두 분 다 제 공부에는 신경 쓰실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걸 잘 이해하고 있었고요. 제가 처음 대학에 합격했다고 하자 엄마는 소정아, 이제라도 다시 공부해볼래? 아빠랑 엄마가 너 학원 한번 못 보내주고 먹고 사는 거에만 정신이 팔려서 네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랐다. 하나뿐인 딸인데 너무 무심했던 것 같네. 재수해서 더 좋은 대학 가자. 1년 늦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 너 재수하는 동안 돈은 다 대줄 수 있어. 아니야. 나 이 대학도 괜찮아. 내가 공부에 큰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 더 한다고 갑자기 성적이 확 오를 것 같지도 않아. 난 차라리 빨리 졸업하고 일하는 게 좋아. 그래도 아쉽다 엄마는. 너도 집에서 조금만 신경을 써줬으면 훨씬 좋은 데 갔을 텐데. 이런 부모라 미안해. 무슨 그런 말을 해. 너무 마음 쓰지 마 엄마. 나는 학원 다녔어도 지금이나 성적 비슷했을 거야. 원래 애들 학원 다닌다고 성적 막 오르고 안 그래. 저한테 미안해하는 엄마를 오히려 달래며 저는 얼른 졸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바로 대학가의 유명한 카페에 점장으로 취직하게 됐어요. 대학 다니는 내내 카페에서 알바도 했었고 제가 전공이 마케팅 쪽이다 보니 저를 잘 본 사장님이 잘할 것 같다며 이력서를 내자마자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프랜차이즈로 여러 곳에 매장이 있는 카페였어요. 저는 거기서 일하면서 주로 젊은 사람들을 매일 손님으로 맞이하다 보니 계속 대학생인 것 같은 기분도 들었죠. 제가 쓸 돈을 벌면서 부모님 용돈도 드리게 되니까 스스로 뿌듯함이 컸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가 카페 관리하는 걸 보며 칭찬도 많이 해줘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고요. 카페 위치가 인류대 코앞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곤 했는데 그래도 전혀 꿀리는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제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저희 카페는 점심시간에 파스타 세트나 샌드위치 세트를 많이 할인했고 그러다 보니 학생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남편은 당시 대학원생이었고 친구들과 점심에 자주 왔어요. 점심시간은 사람이 많이 오가기 때문에 늘 정신없이 바빴고 남편을 특별히 기억하지는 않았어요. 워낙 바쁘니까 눈 마주치는 손님도 거의 없었고 남편이 친구들이랑 오면 아, 늘 오던 그 무리가 왔나 보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카운터에 있는 저한테 소설책을 한 권 쓱 내밀더라고요. 이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는 재미있게 봤거든요. 책 돌려주시려면 이번 주 토요일에 땡땡 영화관 앞으로 나오세요. 그날 안 나오시면 제가 방학이라 한동안 책을 못 받으니까 꼭 오셔야 돼요. 라더니 후다닥 가버리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데이트 신청에 너무 놀랐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일하는 내내 괜히 들뜨게 됐고요. 저는 반강제적으로 토요일에 책을 들고서 땡땡 영화관 앞에 갔어요. 뭐 안 가려면 안 갈 수도 있지만 그랬다가 단골 일일 걱정도 조금은 됐고 아주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래도 너무 좋아하는 티는 내지 않았어요. 괜히 그 사람 덕에 기분 좋았던 걸 들키고 싶지 않더라고요. 새침하게 두변을 둘러보는데 남자가 저만 치해서 제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근데 책은 다 읽으셨어요? 실은 못 읽었어요. 제가 매일 일만 하다 보니 시간이 없어서요. 그럼 안에 들어있는 거 못 보셨겠네요. 지금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인가 어리둥절해서 책을 펴보니 가운데에
영화 티켓이 꽂혀 있더라고요. 기왕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저랑 영화 보고 들어가시죠. 남편은 웃으면서 자기 티켓을 꺼내 보여줬어요. 그게 저와 남편의 첫 데이트였죠. 앞서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자꾸 미소가 지어지는 걸 감출 수가 없었어요. 영화 보는 내내 내용은 들어오지 않았고 그렇게 웃기만 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본 후 저녁을 먹으며 남편은 저한테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물어보더라고요. 그날도 자기 학교 마크가 떡하니 붙어있는 가방을 메고 나온 남편은 자기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히 강한 것 같았어요. 순간 저도 남편이 나온 대학을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은 충동에 잠시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이런 걸로 거짓말을 했다가는 얼마 못 가 들통날 게 뻔했고 저 자신을 부정하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말했어요. 남편은 그러자 반갑게 웃으며 거기 나 고등학교 동창 졸업했는데 거기가 요즘 뜨는 과들 많잖아요. 라고 이야기해주는데 확 호감이 갔어요. 제가 나온 학교가 나빠서가 아니라 아무리 잘 나가는 과가 있어도 자기네 학교처럼 역사가 깊은 명문대만 하겠냐고요. 그럼에도 저를 인정해주는 남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저희는 첫 만남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죠. 안소정 점장님, 아니 소정씨, 저 사실 소정씨 보려고 그 카페 간 적 많아요. 저 실은 찌개에 밥 먹는 거 더 좋아하거든요. 오늘 이렇게 저랑 영화 보고 밥까지 먹은 거 저한테 호감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네, 맞아요. 실은 카페에서는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얼굴만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따로 만나니까 사실 마음이 끌리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인정했고 저희 만남이 시작됐어요. 저는 땡땡 대학교 대학원에 다니는 사람이 제 남친이라는 사실이 은근히 자랑스러웠어요. 저 역시 우리나라 학벌주의에 어쩔 수 없이 물들어 있었던 거죠. 저희 연애는 2년 가까이 계속됐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가게 됐어요. 저는 남편 집에서 저와의 결혼을 반대할까봐 많이 걱정했는데 의외로 시댁은 순순히 허락을 해주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저나 제 친정이 만만해서 결혼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여자 집이 너무 잘 나가도 자기들이 부담스럽고 며느리가 너무 똑똑하면 아들 앞길 망칠까봐 그랬다는 거였어요. 자기 아들이 눌려서 큰일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사람 판단하고 가리는 데에 별별 기준이 다 있다 싶었어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거기 때문에 좀 속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결혼 전이었다면 기분 나빠서라도 결혼을 한 번 더 생각해봤을지도 모르죠. 시댁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수산시장에서 일한다고 굉장히 얕보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저를 대학에 보낼 즈음부터 알부자라고 할 만큼 재산을 많이 모으셨어요. 지방에 주상복합으로 작은 건물도 몇 채 지어서 많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세도 받고 있었고요. 부모님은 시장하고 교통편이 좋은 데에 작은 아파트를 사서 노후 준비를 잘 해놓으셨기 때문에 저한테 바라는 것도 없으셨고 그저 저만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바라고 계셨어요. 남들한테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지만 자기 일로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살아서 노후 대책까지 잘 해놓으신 부모님을 저는 마음속 깊은 데에서부터 존경하고 있었어요. 그런 친정 부모님에 비하면 시댁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걸 더 신경 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아버지가 괜찮은 회사 나오셔서 연금을 꽤 받는데도 돈에 쩔쩔 매는 것도 몇 번 봤어요. 저는 실속 있는 부모님 덕분에 시댁에서 어깨를 펼 수 있었어요. 돈 때문에 저희 친정을 얕보지는 못했거든요. 남편은 박사를 딴다며 석사 논문이 통과한 후에 또 시험을 봤어요. 하지만 박사 과정에 떨어졌고 그 다음에 다시 도전했지만 역시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박사 잘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네. 너무 조급하게 마음먹지 말고 편하게 생각해. 이럴 때일수록 멀리 보면서 하는 게 좋다더라. 에이, 모르겠다. 나 박사는 접을래. 석사 땄으면 됐지 뭐. 당신 생각이 그렇다면 난 그대로 따를게. 남편은 박사 과정을 포기한다는 말을 시댁에도 전했고 시댁에서도 다들 그동안 수고했다고 하며
남편을 격려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집에서 놀기만 할 뿐 취업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당신 어디 취직 안 해? 계속 집에만 있을 거야? 그동안 너무 머리 써서 좀 쉬고 싶어. 그리고 지금 대기업 원서 받는데 아니잖아. 그래도 석사까지 땄는데 대기업은 가야지. 시시한 회사는 들어가기 싫어. 그렇게 몇 달을 기다려 대기업에 입사 원서를 냈지만 면접도 못 가보고 떨어졌어요. 남편은 또 다음 시즌에 대기업에 이력서를 넣는다며 다시 놀기만 했어요. 그렇게 2년간을 백수로 지냈는데 남편은 갈수록 그 생활에 적응이 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알바라도 해서 돈을 번다든지 다른 스펙을 쌓을 생각도 없어 보였어요. 당신 선배 중에 학원하는 사람 있댔잖아. 그분이 낮에 카페에 왔었는데 당신 지금 잠깐 강의해 줄 수 있냐고 물어봐달래. 당신하고 연락이 잘 안 된다고. 그런데 나가서 애들 가르치면서 기분 전환하는 것도 괜찮잖아? 뭔 소리야. 그딴 코딱지만한 학원에서 애들 가르치는 게 기분 전환이 되긴 뭐가 돼. 그 선배 당신 카페까지 갔었어? 아 진짜. 일부러 전화 피하면 눈치껏 알아들어야지. 학원을 나갈 거면 내가 원장을 하지 일개 강사를 하겠어. 학교 다닐 때부터 깨제제 하더니 능력도 없는 게 선배랍시고 나한테 그딴 거나 시키려고 들어. 저는 점점 남편에 대한 환상이 사라져갔고 현실 속에 무능하고 남의 눈만 의식하는 허영심 많은 실체를 보게 됐어요. 저는 같은 체인의 새로운 브랜드인 커피 전문점 점장으로 계속 일을 하고 있었어요. 승진이라면 나름 승진이나 다름없었어요. 전보다 제가 권한을 가진 것도 많았고 커피 전문점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 의견도 많이 냈거든요. 일은 즐거웠지만 제 현실을 생각하면 힘날 게 없었어요. 결혼할 때부터 계속 제가 벌어서 집에 생활비니 적금이니 공과금이니 모든 걸 다 썼으니까요. 사실 시댁에도 서운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잘난 아들이 결혼한다는데도 저희 집이 보잘것없다며 제대로 된 혼수 하나 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집 구할 때도 보태줄 돈이 없다고 끝내 한 푼도 내놓지 않았으면서요. 별 수 없이 제가 모아놓았던 돈으로 전세를 얻었는데 결혼해서 2년이 넘도록 제가 버는 족족 다 생활비로 들어가니 가끔은 너무 속상하고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이지 인류대라고 어디 가서 목에 힘만 줬지 실속은 눈꽃만큼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자기가 원하는 이상만 쫓았어요. 그런 중에 또 저 몰래 일을 벌였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모르는 사람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김정호 씨 아내분 되시죠? 김정호 씨가 지금 저희 땡땡캐피탈 대출받은 거 계속 연체돼서 그러는데 이런 식이면 저희도 강제로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업체는 이름만 캐피탈이지 완전 사채업자였어요. 사채 돈만이 아니라 무슨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겠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회사는 쫄딱 망하고 문을 닫아서 어디에서도 투자금을 받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아니, 투자를 하고 싶으면 능력이 되는 만큼만 해야지. 이게 뭐야? 다들 몇 억씩 하는데 나만 꼴랑 1,000 이렇게 하면 돼? 그래도 명색이 땡땡 대학 나왔고 내 얼굴 아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이익 냈어? 투자금 돌려받았냐고. 아니잖아. 정말 언제까지 그놈의 대학 타령만 하고 이럴 거야. 저는 이번만큼은 안 되겠다 싶어서 시댁에 찾아갔어요.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그이가 너무 돈을 많이 빌려서 그 사람들이 찾아오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생길까봐 걱정이에요. 뭘 그렇게 난리냐? 네가 돈 버는데 네가 메꿔야지. 그걸 우리 보고 해달라고 하면 어떡하니? 그 사람 사채를 3억이나 빌렸어요. 돈 한 푼 안 벌면서요. 저 혼자는 감당이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얘, 너 미쳤니? 네 남편이 빌린 돈을 왜 우리한테 그래? 우리 같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나가서 돈을 벌겠어? 너도 알다시피 우리 여유 없잖아. 그런 건 좀 니들이 알아서 해. 그 큰 돈을 언제 다 갚아요? 저랑 상의도 안 하고 버린 거예요. 뭐 너랑 말 안 하고 한 것 때문에 네가 기분 상할 수는 있겠지만 정우도 잘해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 걔가 일부러 손해보려고 그런 일 했겠어? 남자가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 거 갖고 너무 징징대면
별일도 안 된다. 이번 일 가지고 정호 기죽이지 마라. 니네 친정 알부자로 소문났던데 돈도 믿지 않겠어? 뭐 지방에서 세도 받아먹는데 딸내미 그 정도는 도와주시겠지. 힘없는 나한테 이러지 말고 니네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해라. 정말이지 눈물이 핑 돌았지만 더는 시댁에 아쉬운 소리를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나왔어요. 저는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한 끝에 결국 친정을 찾아갔어요. 어떻게 해도 답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모든 사실을 친정 부모님께 말했고 화가 단단히 난 아빠는 남편을 당장 불렀어요. 자네 어떻게 이런 사고를 쳐? 결혼하고 한 번도 돈도 못 벌었으면서 뭐? 3억?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어?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이게 저희 동창들 사이에서 괜찮은 데라고 소개를 받은 건데 저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발 책임감이라는 걸 가져봐. 어떻게 수중에 돈 들어오는 데도 없는데 그런 큰 돈을 빌려서 이런 사달을 만들어? 이번만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정말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이 사람 여태까지 고생한 거 다 갚으려고 했던 거였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자네 결혼하고 벌써 3년 다 되어가잖아. 그런데 아직도 돈을 안 벌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장인어른. 제가 땡땡대학 나왔잖아요. 정말 괜찮은 일 하게 될 겁니다. 친정 부모님은 여전히 자기 대학만을 내세우는 남편을 보며 크게 한숨을 쉬었어요. 돈을 마련해주면서도 친정 부모님은 남편한테 더는 기대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한술 더 뜨시더라고요. 아니, 기왕 하나뿐인 사위 도와줄 거면 지방에 있는 건물 하나 정도 넘겨줘도 되는 거 아니니? 어차피 그거 다 결국 청우가 받을 건데 미리 주면 어때서? 어떻게 딱 그 빚 갚을 돈만 주는지 좀 서운하다 얘.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시쳇말로 완전히 뚜껑이 열렸어요. 어머니, 이거 남편이 사고친 거고 저희 부모님은 안 써도 될 돈 쓰신 거예요. 그 잘랑 땡땡대 나온 거 빼고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잖아요. 큰 소리 치던 대기업도 다 떨어지고 선배가 오라던 학원도 안 갔어요. 그동안 제가 다 먹여 살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한테 건물 달라는 소리가 나오세요? 어머니 아버님은 저희 한 푼도 안 도와주셔놓고 어떻게 그런 말씀이 술술 나오세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다 생각이 있어요. 저 명절날도 어머님 아버님 용돈 못 드려요. 저도 돈 모아서 대책을 세워야죠. 라며 하고 싶은 말을 했더니 속이 좀 풀렸어요. 시어머니도 아차 싶었는지 그 이후로 찍소리 안 하고 지내더군요. 남편도 꽤나 제 눈치를 보고 전에 없이 제 비위를 맞췄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집에 틀어박혀 엉뚱한 생각만 하는 것 같은 남편한테 자꾸 화가 나서 짜증을 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시어머니 생일이 다가왔어요. 저는 당시 카페 일이 너무 바빠서 미처 기억을 못했어요. 남편은 제가 시어머니 생일 챙길 생각을 안 하니까 불만스러운 얼굴로 말하더군요. 좀 있으면 엄마 생신인데 선물은 뭐 가져갈지 안 알아봐? 나 바쁘잖아. 당신이 시간도 많은데 알아서 시켜. 자꾸 나한테 모든 일을 미루지 말라고.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날카로워지며 소리를 질렀고 남편을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고 투덜거리더니 자기가 식당 예약을 했다며 시어머니 생일날 밥을 먹자고 하더라고요. 그날 식당을 가니 시부모님이 먼저 와 있었어요. 두 분은 제 눈치를 보며 별 말을 안 했고 저도 말없이 밥만 먹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결심한 게 하나 있거든. 다들 들어줘. 내가 2년 동안 공부해서 사법고시 합격할 거야. 나 자신 있어. 그리고 내 나이 아직 33인데 젊다면 젊은 거지. 나보다 더 나이 먹고도 붙는 사람 있잖아. 사법고시를 본다고? 당신이? 당신 법에 대해 아는 거 있어? 내가 그동안 집에서 놀고만 있었던 거 아니야. 여기저기 알아보고 공부도 좀 해봤어. 그리고 지난 사법고시도 문제집에 나온 거 풀어봤는데 꽤 성적이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다들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떡하니 시험 붙어서 변호사 될 테니까. 아우 그래. 너 아주 생각 잘했다. 얘야, 너도 이게 낫지 않겠니? 네 남편 변호사 되면 제일 덕 보는 건 너다. 우리 정호가 머리 하나는 좋잖아. 라며 시어머니가 찬성을 하자 시아버지도 그럼
땡땡 대학을 아무나 들어가나? 대한민국은 몇 퍼센트 수재만 가는 데 아니냐? 이제야 정호가 제 길을 찾은 것 같구나. 라며 맞장구를 치더라고요. 저는 이제 땡땡 대학이니 인류대 소리만 들어도 진저리가 났지만 그래도 또 투자내 뭐네하며 사고치고 수습 못하느니 차라리 자기가 제일 잘하는 공부나 죽어라 파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겠다고 했어요. 2년간은 정말 아무 생각도 안 하고 당신 공부만 할 수 있게 열심히 뒷바라지 할게. 하지만 떨어지고 나면 나도 몰라. 그때는 알아서 알바도 하면서 공부해야 돼. 걱정 마. 나만 믿으라니까. 나 내일부터 바로 공부 시작할 거니까 새벽에 도서관 갈 거야. 새벽 도시락만 준비해줘. 저는 남편 말대로 새벽마다 도시락을 싸고 그날 쓸 용돈을 놔두고 집에 나오는 생활을 시작했어요. 제가 항상 공부를 하는 건지 체크를 해볼 수는 없었지만 밤에 집에 갔을 때 방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나 문제집을 푼 흔적들을 보며 어느 정도 하고 있구나 짐작했죠. 제가 대충 보니 남편은 4시간 정도 자면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요. 하지만 2년 후 남편은 1차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2차에서 떨어졌어요. 그 정도는 법대생들도 한 번쯤 떨어지니 다음에는 꼭 될 거라며 남편은 자신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해가 갈수록 남편은 더 시험을 잘 치르지 못했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6년 가까이가 되었죠. 33이던 남편은 40을 코앞에 두게 됐어요. 그러는 사이 저는 딸을 낳게 되었고요. 남편이 공부해야 된다고 제가 진통하고 애를 낳을 때도 들여다보지 않아서 정말 섭섭했던 기억이 있어요. 시댁에서도 니네 친정이 알아서 잘하지 않냐며 태어날 때까지 전화 한 통하지 않았었고요. 하지만 그런 속상함과 서운함을 한 번에 씻어주듯이 남편은 마음을 앞두고 사법고시에 합격을 한 거였어요. 여보, 진짜 축하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더니 당신 노력에 진짜 빛을 발하게 됐네.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 이제 당신 날개 달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 고마워. 당신도 정말 고생했다. 나 뒷바라지 한다고. 이제 나도 우리 연재한테 떳떳한 아빠 노릇 할 수 있겠어. 그 말을 하는데 정말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저 혼자 아이를 낳으러 갔던 게 확 떠올랐거든요. 당시에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세뇌하며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실은 다들 남편 손잡고 왔는데 저만 덜렁 누워서 친정엄마를 기다리던 게 굉장히 가슴 아팠던 거죠. 남편의 합격 소식은 양가 부모님들한테도 기쁨이 됐어요. 친정에서도 너무 좋아하며 남편한테 양복도 해주고 지갑이며 벨트에 구두까지 전부 명품으로 사줬죠. 우리 사위 앞으로 쭉쭉 잘 뻗어나갈 일만 남았네. 이런 날이 오느라고 그 고생을 했구나. 애썼다.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정말 귀하게 잘 쓰겠습니다. 시댁에서도 잔치를 하고 떡을 돌리고 난리도 아니었죠. 이제는 다 됐다 하며 저도 안심했고 4살 된 딸아이 어린이집에 데려다 줄 때에도 남편이 사법고시에 붙었다며 은근히 자랑도 했어요. 남편이 사법연수원에 들어갈 날을 앞두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가 일하는 카페로 찾아왔어요. 이런 데서 일하는구나. 평생 여기에 있으면 무슨 희망이 있겠냐만. 그래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여기 도장이나 찍어라. 라며 제가 일하는 곳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더니 대뜸 이혼 서류를 내미는 거 아니겠어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만 바라봤죠. 우리 정호 더 크게 될 사람인데 어울리는 사람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뻔뻔스럽게 내 아들 옆에 붙어있지 말고 좋게 끝내자. 마지막에는 좋은 모습 보여야지. 나 이날만 손꼽아 기다렸다. 네가 돈줄 벌고 친정이 건물 좀 있다고 유세 떠는 거 진짜 배알이 꼴려서 죽는 줄 알았다. 상스러운 것들이 상스러운 일도 돈 번 게 뭐 그리 잘했다고. 그것도 무슨 수백억이나 벌었으면 말을 안 해요. 아니 어머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머니는 그렇다 치고 그이는요? 그이는 이거 알아요? 정호가 알고 말고가 중요해. 정호 앞날이 더 중요하지. 나랑 애 아빠가 정호한테도 이혼 생각 있는지 슬쩍 물었는데 뭐 싫다고 방방 뛰지는 않더라. 그런 거 보면 걔도 그동안 속에 맺힌 게 많았다는 뜻 아니겠니?
이건 어머니가 저한테 강요하실 일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이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갑자기 이혼이라뇨. 그 사람이 사법고시 붙었다고 이렇게 하시다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어머니. 너무한 건 너야. 네 주제에 감히 변호사 와이프라니? 너 꿈깨. 집에 가서 남편한테 따지니 남편은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아니, 이혼은 너무 심하지. 좀 아니지 않나 싶고. 그러게, 당신도 어머니한테 조금만 잘하지 그랬어. 화가 나셔서 그런 거 아닐까 싶네. 지금 그게 말이야, 방구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당신 용돈 다 대주고, 내가 다 벌어서 먹여 살리고, 애 낳으러도 혼자 가고, 그런 게 잘못이야? 아니, 뭐 좀 사근사근 했으면 사태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저는 소리를 빽 질렀고 그 바람에 딸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아이를 달래서 재우느라 애를 썼어요. 그 후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계속 저를 찾아와서 이혼하라고 난리를 쳤어요. 저는 오기가 나서 도장을 못 찍어주겠다고 했죠. 어머니, 저 그렇게 순순히 이혼 못해요. 연지는 무슨 죄예요? 연지 곧 유치원에 갈 나이예요. 그이도 이혼 생각은 안 한 것 같은데 왜 저희 부부를 갈라놓으시려는 거예요? 너 눈치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너 혹시 위자료 받으려고 그러는 거냐? 네, 그런 거라도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눈치요? 제가 무슨 눈치를 줘요? 저 사람이 한 건 생각 안 하세요? 그래, 위자료 주마. 우리 정은 새 출발하는데 그깟 거 네 손에 쥐어주마. 대신 연지도 네가 키워야 된다. 연지 때문에 우리 아들 발목 잡힐 일 만들면 안 돼. 네가 계속 버텨봤자 좋을 거 하나 없으니까 그런 줄 알아.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노력해서 지킨 결혼 생활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나 싶어서 딸아이를 붙들고 울기만 했죠.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샤워를 하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가 오더니 문자가 왔어요. 저는 혹시 급한 연락일까봐 휴대폰 문자를 살펴봤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말이 써 있었어요. 땡땡청사 방호원 합격자들은 내일 오전 8시까지 집합.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서 방호원이라는 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부 청사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방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방호원에 합격하고서 사법고시 합격했다고 하는 건가? 그럼 사법고시 문자는 뭐지? 이런 의문들이 들기 시작했고 저는 다음날 병가를 내고 남편 뒤를 쫓아갔죠. 그랬더니 남편은 땡땡청사에 가서 방호근무 교육을 받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경비원과 비슷한 웃옷을 입고 모자를 쓴 남편은 윗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뛰기도 하고 문을 잠그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을 알아봤어요. 거기에 남편 이름은 없었어요. 남편은 당시 사법고시를 아예 응시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방호원에 지원해서 합격한 걸 사법고시에 붙었다고 한 거였어요. 저는 그 모든 걸 다 확인한 후에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줄 테니까 오늘 밤 시아버지랑 함께 오시라고요. 이제 우리 아들 제대로 도와줄 마음이 생긴 거냐? 지금이라도 마음이 바뀌었다니 다행이구나. 라며 시어머니는 얄미운 표정으로 제 앞에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시아버지도 헛기침을 하며 배를 내밀고 소파 한가운데를 차지했고요. 네, 찍어드릴게요. 근데 그 전에 이것 좀 보시겠어요? 이거 이번 법률 저널지에 나온 사법고시 합격자 명단이에요. 여기에 저 사람 이름은 없어요.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이 하얘졌고 시부모님은 무슨 소리냐며 놀라서 법률 저널지를 샅샅이 훑어보더군요. 당신 그 합격자 발표 문자 다 조작한 거지? 내가 일일이 다 전화 걸어서 확인해봤으니까 더 이상 속일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 당신이 합격한 건 국가 공무직이잖아. 방호원, 다른 말로 경비원. 시부모님은 아예 바들바들 떨기 시작했고 남편한테 이게 사실이냐며 다그쳤어요. 남편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제가 다 꾸민 거예요. 작년하고 올해 공부가 너무 안 돼서 더는 못하겠더라고요. 갈수록 점수도 안 나오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아버지 어머니. 시어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한탄했고 시아버지도 고개를 돌리며
소파 가장자리로 옮겨 앉더군요. 근데 방어원도 공무원이나 마찬가지야. 돈 따박따박 나오고 60세까지 청년보장도 되고 수당도 다 나와. 또 공무원은 아니라서 스트레스도 없고 근로자처럼 쉰다니까. 라는 아버님의 말을 못 들은 척하며 이혼 도장을 찍으려니까 시어머니가 얼른 서류를 빼앗더라고요. 얘 왜 그러니?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네가 없으면 우리 정호 어떡하라고. 나한테 서운했니? 그런 거 다 내가 잘못했다. 됐어요. 어머님 원하시는 대로 해드린다잖아요. 좀 전하고 너무 다르시네요. 이리 주세요. 도장 찍을게요. 네, 잘못했다. 내 욕심에 그랬어. 정호는 이혼할 생각 전혀 없었어. 다 내 생각이었어. 그러니 잊고 정호랑 잘 살자. 연지 생각도 해야지. 연지 생각해서라도 저는 이혼해야겠어요. 차라리 방어원 됐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속상하긴 해도 정신 차리려고 해서 고맙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니죠. 거짓말을 한 데다가 어머니가 이혼하라고 한 것도 자기가 나서서 안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았잖아요. 연지한테 저런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보고 크가라고 하는 게 엄마로서 더 못할 짓이 되는 것 같아요. 땡땡 대학이요. 석사요. 그런 거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이 제대로 돼야죠. 자기 가족 하나 건사 못하고 거짓말만 하는 무능력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 잘난 아들이 사법고시 붙었다고 그동안 대기 아들 먹고 살게 해주고 사채까지 갚아둔 저랑 저희 친정 무시하고 모욕하고 내쫓으려고 하셨어요. 두 분도 이 사람도 이중적인 모습 저한테 다 들킨 거예요. 100번 저한테 사과해도 저 이혼할 거예요. 여보, 진짜 미안해. 당신 말이 다 맞아. 이혼 생각은 정말 없었어. 시간이 좀 지나면 말하려고 했어. 당신이라면 내가 그런 일을 해도 이해해 주겠지만 당장은 내 위신을 좀 세우고 싶었어. 그래, 당신은 항상 자기 위신이나 체면 같은 게 더 중요하지. 그래서 마누라가 혼자 벌어먹이느라 고생해도 그게 안 보였잖아. 나도 미쳤지. 이런 사람하고 왜 계속 살려고 했는지 도장 찍어. 얘야, 아가, 제발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정호도 이렇게 잘못했다고 빌잖니? 아니요, 저 아가라고 하지 마세요. 소름 끼쳐요. 도장 찍을 테니까 새 출발하세요. 내가 대개 아들 옆에 붙어 있어서 팔자 꼬였다고 생각했죠? 웃기지 마세요. 내 팔자 꼬이게 한 게 대개 아들이야.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시부모님은 결국 돌아갔고 저는 그날로 남편 짐을 챙겨 시댁으로 보냈어요. 다음날 저는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위자료 주신다고 한 거 꼭 주셔야 돼요. 어제는 잘 모르셨겠지만 제가 어제 있었던 일 다 녹음해 놨거든요. 그러니 다른 궁리하면서 머리 쓰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이혼 소송에 들어갔고 시댁에서 아이를 빌미로 어떻게든 이혼 안 하게 만들려고 별수를 다 썼지만 제가 녹음한 내용과 그동안의 남편의 행태 그리고 제 수입이 월등히 많다는 점 등이 다 고려돼서 재판은 제가 승소했고 남편은 저한테 막대한 위자료를 물게 됐어요. 남편과 이혼하면서 저는 제 카페를 차리게 됐어요. 그동안 대형 커피 전문점에서 일했던 노하우를 살려서 제가 원하는 카페를 만들기로 한 거죠. 남편은 위자료에 우리 부모님이 갚아줬던 3억까지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아서 평생 돈을 갚으며 살게 됐고요. 그러느라 지방에 내려가서까지 일용직을 한다고 하더군요. 시댁은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옮겨갔고요. 그렇게 이혼하고 지금까지 혼자서 아이를 키웠고 그 아이가 곧 고등학생이 된답니다. 아이 역시 아빠에 대해서는 안 좋은 기억만 있다며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가 아이를 찾아가서 아빠랑 같이 산다고 하라는 둥 꼬셨나 보던데 그때 딸아이가 아주 당차게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보고 싶지도 않다고 했다네요. 딸에게까지 그런 상처를 남겨서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지금의 저는 카페는 젊은 매니저에게 맡기고 바리스타 교육도 하고 다른 사람들 창업도 도와주며 살고 있답니다. 남편이 없지만 딸과 친정 부모님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매일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